오늘은 시니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영환 사무총장님, 시니어 전문가로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시는데요. 오늘 모셔서 시니어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너무 반갑고요. 아유, 네, 그리고 우리 최동규 TV 네. 저희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오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시니어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나이를 먹잖아요. 네. 나이 먹어가면서 나이 노후가 어떨까 걱정도 많고 뭐 그렇죠. 준비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체계적인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 예. 오신 김에 예.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 크게 고통 안 받을 거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선 그 시니어라고 하면은요, 이 시니어란 말은 그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50세 이상 그 노인까지 시니어라고 하죠. 시니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두터운 계층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을 포함해서 노인 인구 비율도 한 15% 정도 되고요. 그 시니어까지 다 포함하면 한 25% 30%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은 어쨌든 우리 사회의 중심이면서 또 향후에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고령 사회인데 이게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갔을 때는 다 또 노인 인구로 편입이 되겠죠. 그러죠. 근데 뭐 다들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OECD 그렇죠. 1위예요. 예, 그래서 자살률도. 예, 그 자살률도 높고 그리고 빈곤율도 두 가지가 다 OECD 1위입니다. 근데 이제 빈곤율 같은 경우는 49%가 넘거든요. 한 50% 정도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노인이 빈곤하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의 노인들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이제 노인입니다만은, 지금의 노인들이 빈곤하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의 노인들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에 아주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세대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이기도 하면서 개발 독재 시대이기도 하고, 그때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뭐 급여 수준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상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노인이 되고 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열도 한몫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노인들 80대, 90대는 저희 뭐 아버님 세대도 같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지금 노인 그러죠, 세대들의 그러죠. 그런 가리키고자 하는 그러한 그래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석파라서 그렇죠, 대학 그렇죠. 보냈다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르신들 지금의 노인들이 노인 빈곤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향후에는 노인 빈곤이 좀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시니어들, 그러니까 보통 지금 50대, 60대 뭐 이런 그 분들은 어쨌든 은퇴를 하게 되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도 있습니다만은 퇴직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대신에 이 시니어들의 그 격차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는 시니어들도 남성과 여성의 그 격차가 좀 많이 크고요. 그리고 또 개인별로도 빈부의 격차도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시니어들이 지금 40대, 50대, 40대는 아직 시니어는 아닙니다만은 은퇴를 준비해야 될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은퇴를 위한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은퇴를 위한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정년이 61세, 62세입니다. 또 이제 공무원들도 정년 연령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은퇴 연령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금융 같은 경우는 50세 정도 되면은 은퇴 시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점장 못 올라간다든지 뭐 부장이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은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0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기업도 뭐 정년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진급이 안 되면 또 나와야 되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한 53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보통 한 84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53세면 은퇴를 해야 되니까 은퇴하고 30년을 놀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유튜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놀기 딱 좋아. 예. 근데 사실 30년 동안을 이제 놀게 되는데 수치상으로 근데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죠. 근데 시니어들이 은퇴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연금 3층 구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어떤 정부나 뭐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이제 노후에 소득 보장 체계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본인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돈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게 사실은 건강입니다. 예.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돈 없고 그리고 아프고 오래 사는 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최악이죠. 예, 그 지옥이죠. 그래서 건강도 좀 자기가 잘 챙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인생 이모작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은퇴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53세 은퇴를 하면은 뭐 한 70세까지는 또 일을 해요. 보통은 그게 이제 인생 이모작입니다. 그때는 뭐 그 인생 일모작에서 예를 들어서 은퇴하기 전에 벌었던 만큼 벌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요즘은 임계장이라고. 맞습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더 나가서 인생 삼모작도 있습니다. 인생 삼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작 끝내고 예를 들어서 80 이후에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때는 사실은 돈을 벌고 뭐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인생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니어 때 또 은퇴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좀 계획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좀 정리도 해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 하시는 일이 주로 시니어 금융교육 하시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그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정책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정책이사로 이사하셨죠. 네, 정책이사로 좀 오래 있었는데 굉장히 센 자리가 하셨던 거예요. 세진 않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느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네, 노인 빈곤율도 굉장히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이 금융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근데 정보 격차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디 은행을 갔는데 그 어르신이 와가지고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공인인증서를 만들러 오신 거예요, 노인이. 그런데 은행은 또 창구가 요새 비대면 창구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또 일일이 자세하게 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좀 서류 하나 주고 쓰세요 그랬는데 노인인데 그거 보고 야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다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노인은 노인대로 이 공인증서 사실 처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죠. 예, 뭐 쓰는 것도 많고 맞아.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은행원은 은행원대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창구가 줄어드니까 대면에 해야 될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은행이 지점이 점점 줄어드는데 또 대면 창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노인들한테 또는 시니어 금융 소비자들한테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은행을 줄이면 지점이 없어지면 그만큼 노인들은 대부분이 다 은행 창구 찾아가잖아요. 줄 서고 뭐 이러는데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금융위원회 저희는 이제 비영리법이 있는데요. 4가지 목적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뭐 이런 금융사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러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많이 그래서 당하시겠지. 금융사기를 좀 예방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저희 목적 사업이 금융사기 예방 교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목적 사업은 디지털 금융교육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 요즘에 창구 그리고 ATM기 뒤에 이렇게 줄 서 있는 분들 보면 다 시니어예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 그러죠. 젊은이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하지. 하거든요. 그래서 좀 노인들 시니어들한테도 그런 디지털 금융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목적 사업은 디지털 금융교육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은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은퇴를 바로 한 분들한테 유산, 상속, 증여, 신탁 뭐 이러한 그러한 이제 은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아까 이제 노인민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니어들이 젊은이들하고의 정보 격차가 굉장히 커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디지털 금융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을 20대하고 30대들은 9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는 10%도 그 사용률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정보 격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정보 격차가 금융 격차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금융 격차는 나중에 노후 빈곤을 불러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국회하고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활동하시네요. 네. 최근에 뭐 웰다잉 원혜영 원님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 그것도 하고 계시죠? 네네. 웰다잉 시민운동이라고요. 원혜영 의원님하고 또 환경재단의 최열희 사장님, 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던 차은공 장관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웰다잉 시민운동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등기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웰빙이었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웰다잉까지. 예를 들자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뭐 노인성 질환이든 암이든 뭐 이런 누워 있을 때 식물인간이 되고 이랬는데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뭐 이거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연명의향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웰다잉과 관련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버킷리스트 뭐 이런 것도 좀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장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 뭐 이런 쪽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기대가 큽니다. 네. 그 노인 자살률이 높다는 건 우리나라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는 그 고령 사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우선 노인이라 하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그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평균 수명이 84세면은 실제로는 90세 이상 사시는 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은 다 90세 이상 삽니다. 저희 같으면은 한 95세 이상 사는 거죠. 예. 근데 이 노인복지법상 65세가 유엔이 정한 기준인데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이 65세라는 거는 사실 100년 전에 비스마르크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제상을 하면서 뭔가 복지를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예산은. 그러니까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45세 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65세로 잡은 이유는 그만큼 해당되는 인구가 없는 거죠. 이런 예산을 이제 돈도 쓰려고. 그렇죠. 이제 생색만 내는 돈도 쓰려고 머리 쓴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65세면은 진짜 뭐 거의 뭐 장수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불합리합니다. 왜냐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아졌으면 노인 연령 기준도 사실 높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일본은 아마 지금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거를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조금씩 이 지구촌 자체가 고령화돼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령 사회인데 일본이 초령 사회죠. 유럽도 초령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 기준 연령을 사실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정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노인들한테 70세 이상, 뭐 80대, 뭐 90대들 이러한 어르신들한테 의료라든지 뭐 이런 장기 요양보험이죠. 뭐 이런 부분에 좀 더 써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건강보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 정비돼 있죠. 거기에다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면 정부에서 그만큼 케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라는 것도 이제 실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건강 쪽이고요. 좀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 가장 큰 거는 노인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 그래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했었죠. 그게 이제 기초연금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사실은 그 후기 노인들 70대, 80대, 뭐 90대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3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빈곤율에 시달리는 걸로 보면 빈곤에 시달리는 거 보면은 그 3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기본소득제 가기 전에 기초연금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기초연금을 좀 현실화시키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이 지금 5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그런 정도 커버를 한다면 뭐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혜택도 좀 늘리고 지금 노인의 지금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금액도 조금 더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 70% 정도가 수령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재산 좀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 일반적으로 30만 원이 아니고 네, 그렇죠. 예. 그 70% 안에 들어가려면 또 쉽지 않겠네요.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노인이면 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굉장히 뭐
비싼 거라든지 큰 저택이라든지 이러면 안 되는 안 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몇 가지 있는데 70%라 그러면 또 많이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겠네요. 아유, 아주 장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감사하고요. 어디 네.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또 터시죠. 예. 사실은 제가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좀 바람이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후 빈곤을 좀 낮추고 싶어요. 핵심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금융과 함께, 그러니까 금융을 좀 활용하는,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온 게 사실은 디지털입니다. 그렇죠. 금융도 디지털 금융이고 또 언택트문하고. 근데 시니어들도 거기에 다 지금 이제 어쨌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디지털 환경이 어쨌든 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빨리 오긴 그러죠. 했지만, 예, 자 어쨌든 그렇다면 오는 거죠.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실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적응해야 되는데 디지털 금융을 좀 그 시니어들이 제대로 좀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다 시니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죠. 이런 분들이 좀 디지털 금융을 배웠으면 좋겠고 또 요번에 그 코로나19로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마스크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 서서 샀는데 젊은이들은 줄 안 씁니다. 마스크. 예, 마스크. 이 마스크가 젊은이들은요 앱을 깔아가지고 재고 다 파악하고 가요. 줄 안 씁니다. 다 시니어들만 줄 서요. 그러죠. 그리고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는데 예, 잘 썼습니다. 썼어요. 예, 잘 썼어요. 저도 아주 맛있는 것도 먹고 잘 썼는데 네. 이 재난지원금도 젊은이들은 다 이 디지털로 받았어요. 그런데 시니어들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거기 가서 또 줄 섰어요. 근데 줄만 쓴 게 아니라 줄 쭉 서 있다가 이 카드로 줬거든요. 카드 떨어졌다고 또 내일 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도 필요하고요. 금융에 있어서의 디지털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요게 좀 정부하고 같이 좀 정책적으로 해서 전 국민 시니어들한테 그런 좀 디지털 금융 교육이라든지 은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산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예. 아유, 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